안녕하세요. 무엇인지 드디어 알 것 같아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중 친구들이 이곳에 사연을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이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아빠와 단둘이 살아온 여자예요. 아마 10년 전에 공영방송에서 한 다큐를 보신 분들은 저희 부녀를 아실 수도 있어요. 지게차 끄는 아빠와 리코더 신공 꼬마아이요. 전 그 어릴 때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재개발 직전인 곳이라서 가장 싼 곳이었고 또 달동네라 굉장히 치안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는 곳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없었고 전 항상 혼자서 놀아야 했죠. 리코더를 혼자서 불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 리코더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절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아빠의 명의로 수억이 넘는 도박빚을 지었고 보증까지 선 바람에 아무것도 안 한 아빠는 수억의 빚더미에 파묻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게차 일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굉장히 잘 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뼈아프게 가난하게 산 것은 다 빚이었어요. 그놈의 빚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고 전 어릴 때부터 항상 외로움과 친구로 지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정말 넘칠 듯한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판잣집에 사는 절 무시하고 같이 놀지 않으려고 해도 전 아빠가 항상 퇴근 후 가지고 오시는 나무들로 만든 장난감 이런 것에 행복해했어요. 항상 아빠는 저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치가 있었지요. 돈이 없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돈 있다고 위선을 부리면 우월감에 취해 살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공부보다 인성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저로선 인성, 착함, 성실을 워낙에 강조하는 아빠가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가 그런 것들을 왜 강조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얕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드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내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본인이 빚이 있고 살기가 힘든 와중에도 사람들을 도우셨고 특히나 저희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 분들에게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고 행복하게 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길이 살다 보니까 같은 동네 어른분들과 전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항상 수다를 떨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만 있는 동네에 한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저희 가족이 친할머니처럼 챙겨드리는 분이 집 옥탑방에 그 오빠가 이사를 온 거고 알고 보니까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다가 나이가 되어서 퇴소를 해 자립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싼 곳을 찾다 이곳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 그 오빠는 항상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식을 들은 아빠는 아이가 참 불쌍하다고 하면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오빠를 위해서 주말마다 돈가스도 해주고 고등학생인 오빠가 공부를 할 때 힘내라고 간식도 만들어줬어요. 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한 그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바나나 한 송이를 사서 들고 온 겁니다. 수정아, 너 바나나 좋아한다고 했지? 여기 밑에 이 큰 송이가 1,000원에 팔더라고. 아버님이랑 나눠 먹고 알겠지? 그리고 이것 좀 전해줘. 라고 하면서 흰 봉투를 전해준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던 전 알겠다고. 아빠 퇴근하면 주겠다고 하면서 아빠가 퇴근한 순간 전 형근이 오빠가 나한테 아빠 전해주래. 라고 말했고 아빠는 그 봉투를 보고 울어버렸어요. 형근이 어딨냐고 하면서 바로 나갔고 형근이 오빠는 얼마 뒤 아빠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나라서 이렇게 부끄러움에 너한테 돈을 전해준 거라네. 수정아, 오빠 진짜 대단하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적 장학금이라니. 아빠는 형근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로 잘해주고 싶다. 형근아,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도와줄 거니까 공부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 청하고 그래야 해. 알겠니? 라고 말했고 전 그런 오빠가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항상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간 다음에 수정이 너랑 아버님한테 보답할 거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왔지만 저희 집에서 바라본 오빠의 옥탑방 불은 새벽 3시까지 켜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미친 사람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열심히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근이 오빠는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정말 신기하게 전교 1등을 했고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대 법대가 가장 높았고 법대가 존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빠는 저에게 말을 했죠. 오빠, 서울대 법대 갔다. 이제 과외에서 우리 수정이 그리고 아저씨한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거야. 라고 했죠. 당연히 저희 달동네 무슨 잔치라도 난 것처럼 온 가족들이,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빠의 대학 진학에 무척이나 기뻐했고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빠 진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오빠는 머리가 정말로 비상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대학에서도 뛰어난 법에 대한 분석력을 가지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오빠를 특별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듯이 학점을 만점 받으니까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오빤 유명 인사였고 과외 한번 받아보겠다고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오빠는 옥탑방 출신 인물에서 서울대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그렇게 오빠는 돈을 벌어 양손에 가득 돈가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탑방에 이제 큰 냄비를 올리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돈가스 거의 100개를 넘게 튀겨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돌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돈가스였고 우리 수정이가 나한테 소원을 말했을 때 돈가스 한번 원 없이 먹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하면서요. 아빠는 우리 양아들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빠는 형근이 오빠를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형근이 오빠도 그런 아빠를 정말 친아빠처럼 잘 따랐고요. 저야 뭐 든든하고 공부 잘하는 오빠가 한 명 더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이제 커서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게 되었고 오빠는 군대를 미루고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어요. 워낙에 사법고시 시험이 힘드니까 오빠도 그 시험을 한 번에 붙진 못하더라고요. 1차는 1년 반 만에 합격하는 거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2차는 4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었던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오빠의 천재적인 두뇌머리가 발휘된 거였어요. 연수원 1등으로 입학해서 1등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바로 법무부 장관 상도 받고 법 쪽에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가 한번 법 쪽의 인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네 생활에서 법에 위촉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공무건물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법에 위촉이 되는데도 그런 걸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헌소에 그걸 제기했고 몇 년이 흐른 뒤 오빠가 승소하면서 바로 싹 다 그 건물들이 휠체어 경사로가 있게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일이 아닐지도 몰라도 어쨌든 그걸 승소하고 연수원생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검사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고 판사 시험에 도전할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항상 오빠한테 이제 권력도 잡았고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내리는 일을 하니까 정의, 옥탑방 시절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알겠다고 아저씨, 아니 아버지 말씀 명심하겠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다시 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참으로 신기한 인연인데 제가 격리 일을 끝나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팝콘을 사려고 대기줄에 서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제 어깨를 실수로 팍 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콜라가 제 옷에 확 튀게 된 거고 전 한순간에 흰 옷이 콜라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고 세탁비를 드리겠다 하면서 번호를 준 거였어요. 전 좀 당황스럽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물로 대충 씻어버리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은 듯이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 그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니까 너 설마 그 찰나에 그 남자한테 반한 거냐? 라고 말을 했고 몰라 하면서 집으로 가서 그냥 물을 옷에다가 빨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전 할 수 없이 그 옷을 세탁소에 맡겼고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세탁비 안 들게 빨려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고 8,0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밥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밥? 설마 나한테 관심? 이라고 생각한 전 알겠다고 말을 얼버무렸고 저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제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저만 쳐다보다가 미처 밑을 보지 못한 거고 발이 엉키면서 콜라를 제 옷에 쏟은 거였어요. 어쩐지 건장한 남자가 왜 내 쪽으로 넘어지나 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너무나 외로웠던 상황이었고 한번 만나보자 생각을 한 전 그 남자와 함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전 그 남자에게 푹 빠졌어요. 점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전 그 남자에 비해서 고졸에다가 집도 안 좋고 아직도 달동네에 살고 있는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반해서인지 저의 그런 단점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고 저의 장점만 보고 내가 다 너의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그 남자에게 고마웠고 그 남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로 포기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전 그 남자는 저에게 정식으로 초혼을 했고 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사실 엄마가 나 갓난아기일 때 버리고 도망가셨고 아빠는 빚 때문에 지게차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사신다 라고요. 처음에 남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문제 안 된다고 난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전 그 남자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훈훈해졌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기약해도 되겠다. 내 남은 삶을 그 남자의 여자로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친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아빠는 지게차 일을 하다가 땀에 뻘뻘 젖은 채로 황급하게 남친을 맞이했어요.
일정이 꼬여서 원래 남친을 만난 날, 쉬는 날인데 할 수 없이 일을 하러 온 거였지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예비 신랑을 마주했지만 신랑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사시는 아버님 본받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빠는 사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뭐 재고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결혼 허락이라고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나 아빠가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난 그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밤이 불안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다행히 결혼 허락을 받았지만 이제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로 굉장히 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아버님은 기업 변호사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작은 사업체 이사로 계셨어요. 남자친구도 좋은 학교에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당연히 우리 아들, 우리 집이랑 급이 비슷한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법에 정통하니까 최소한 변호사 검사 며느리를 원했는데 웬 대학도 안 나오고 고졸인 며느리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게차 일을 하고 달동네 살면서 빚 갚고 있는 사돈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알아놓은 겁니다. 이런 여자를 왜 내가 며느리로 맞이해야 하냐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전 솔직히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어서 남친한테 과분한 여자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거구나. 내가 정말로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멋진 직업을 가졌으면 이렇게 하대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요. 잔뜩 풀이 죽은 전 이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포기하게 되면 남친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실망하신 거 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가진 가정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있는 가치들 그리고 소중한 부분들을 끌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봉사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주말마다 달동네에 함께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저 그냥 공부 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남자 하나 잘못 물어서 시집 잘 가. 인생 필려고 하는 그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정말로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앞으로 행복하고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부모님들은 그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냥 콧방귀를 끼면서 들었습니다. 뭐 너가 그렇게 발버둥을 쳐봤자 우리 집의 그 돈과 명예를 따바잡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지게차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솔직히 완전 상처되었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버려서까지 결혼을 해달라고 안달복달 해야 하는 걸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며 들어눕고 죽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시댁 식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결혼 허락 방식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악과 때를 써서 결혼 허락을 받아낸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절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해야 하니까 이제 시간은 흘렀고 상견례를 우선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약속을 잡고 아빠와 시부모님들이 만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아빠는 자기가 아내도 없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돈댁을 만나는 거에 대해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돈 집안은 법조계 아들 2명과 든든하게 나오는데 자기는 지게차 운영에다가 안 그래도 사돈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신 거였죠. 하여튼 이제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아빠는 처음으로 사돈을 뵈어 인사를 하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입맛이 없었던 것인지 제가 봐도 정말 별로 드시지 못하였고 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 부모님이 원치 않은 결혼을 강행한 난 불효를 저지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못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마음에 기름을 뿌린 사람이 있었어요. 시모였죠.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더니 아유, 솔직히 내가 이제 약주를 한 잔 마셨어 하는 말인데 난 아들 진짜 귀하게 키웠어요. 애 어릴 때부터 좋다는 음식 다 먹이고 학원도 한 달에 몇백씩 들이면서 가르쳤고 애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 집안 다들 박사 출신입니다. 집안 아무리 뒤져봐도 고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사돈도 고졸, 며느리도 고졸. 이건 무슨 개창피예요. 가족 모임에도 이런 식이면 며느리 소개 못합니다. 그리고 지게차, 난 살면서 지게차 일하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솔직히 사돈이 생각하기에도 지게차 일을 하는 사람과 박사 출신 법조계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이라도 이 결혼 모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전 얼굴이 붉어졌고 남자친구는 엄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시모가 너 이 여자랑 결혼하면 엄마가 준다고 했던 그 건물 형한테 줄 거다. 너 같은 놈, 눈 낮은 놈은 내가 아들로 둔 적이 없어. 라고 하는데 건물을 자기한테 안 준다는 말을 들은 남친은 얼굴이 돌처럼 굳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시모 쪽으로 기울더니 절 멀리하면서 어머님이 절 비하는 말을 하는데도 하나도 제 편을 안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는 이미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아빠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당황해했고 한숨을 푹 내쉰 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내 딸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오? 지게차고 뭐고 법조계고 살아가는데 그리 큰 차이 있습니까? 돈 잘 벌고 또 건강하게 살고 마음 맞으면 결혼하는 거지요. 듣지 않은 사돈댁에서 우리 딸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것도 없고 뭐 집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랑 내 딸한테 이리 모진 말을 하는 거요? 그리고 내 딸도 귀하게 키웠습니다. 홀아버지라서 엄마 손길 안 간 거 티가 날까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품앗이 해주면서 키웠고 당신네 아들은 엄마 아빠 2사람이 사랑을 받고만 컸을 수도 있지만 우리 딸은 100명이 넘는 달동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라 항상 마음속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뻔했던 당신의 아들은 굉장히 행운아가 될 뻔했소. 나도 뭐 내 딸을 이리 무시하는 집안한테 하등 딸을 시집 보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오빠가 들어오는 겁니다. 현근이 오빠였어요. 아빠가 알고 보니까 상견례장에 혼자 가기 뭐해서 이제 양아들인 오빠한테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사돈이 법조계 사람인데 울 딸을 자꾸 무시해서 기 안 죽이게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오빠는 알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일단 일이 빨리 끝나면 그 약속 장소에 가겠다고 하면서 말해준 거였어요. 저로선 몰랐던 상황이었기에 오빠의 등장이 좀 놀랐고, 시부모는 오빠의 얼굴을 보고 좀 놀란 듯한 얼굴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빠가 몇 년 전에 30살 초반이라는 나이에 판사 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근이 오빠는 저와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전 오빠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화가 난 표정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곤 사돈을 보고, 저기 바깥 사돈? 아니, 저 아시지 않나요? 제가 검사 시절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쪽이 법대 강의하는 학생들 상대로 부적절한 일을 했고 기소가 되어서 추행 혐의로 제 앞에서 조사받지 않으셨나요? 법대 교수라고 법조계에 아는 인물 많아 기소를 막으려고 검사를 매수하려 했지만 대쪽 같은 제 성격에 선배 검사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당신 집행유예 실형 선고받고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지금도 학교에 시간 강사로 강단에 서는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에 싹 다 말해드려야겠네요. 이 사람 추행 사건으로 기소당한 사람이고 죄가 인정되어서 실형을 받았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성적 걸고 여학생들을 유린한 거기 때문에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해줘야겠네요. 그러게 착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저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연수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동생과 아버지가 지금 당신네들이 개무시한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디 사람을 그런 걸로 차별하고. 저도 달동네 출신이고 저희 그런 배경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곳은 우리 동생이, 사랑받아야 할 동생이 이딴 곳에 와서 하대를 받는 게 가장 부끄럽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게차 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그리 무시당할 만큼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진 법조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이렇게 아버지와 내 동생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당신들이 뭘 하고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짓밟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죠. 전 그 순간 오빠가 너무나 든든하고 멋있게 보였고, 정말 이런 오빠를 내 양오빠로 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나왔고 아버지에게 빨리 나오시라고, 이딴 집안에 우리 수정이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죠. 그리고 사돈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저희 아빠를 잡으러 나오다가 식탁볼을 밟아 넘어지면서 그 음식들이 사돈의 얼굴에 다 쏟아지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네요. 절 그렇게 사랑하고 평생 동안 지켜주고 싶다고 했던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면 건물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절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갈대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시시각각 바뀌는 그 생각을 내가 감당하느니 그냥 다른 한결같은 남자 만나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콩깍지도 벗기어서 전 깨닫게 되었죠. 난 정말 어리석었구나. 우리 아빠의 속을 미친 듯이 썩인 불효너구나 생각했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상처 줘서 미안해요. 그래, 우리 아빠가 짱이지. 저렇게 많이 배워도 인성이 썩어 빠졌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난 아빠가 진짜로 너무나 좋고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고, 아빠는 그리 말해주어서 아빠가 다 고맙다고, 아빠 앞으로 우리 딸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하면서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전 정말 양오빠 덕분에 그 곤란하고 자존심 상했던 상견례장을 당당하게 뛰쳐나오고 사돈의 길을
팍 죽일 수 있었고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척이나 감사한 순간이었고 전 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자신이 자존감을 찾은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저희는 결혼을 파탄냈고 그 위선 가득한 시댁에서 뛰쳐나오게 되었네요. 오빤 저에게 그랬어요. 절대로 그딴 사람들한테 네 자존심을 바치지 말라고.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내가 판사가 된 이유도 너랑 아버지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날 하나의 독립된 개체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수정이 너랑 아버지가 유일했다고 하며 말하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착하게 살길 잘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살길 잘했다였습니다. 저와 아빠는 오빠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고 판사 지은을 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말했네요. 저요 지금은 그 남자 생각도 안 납니다. 그 남자랑 결혼 못하면 인생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건 순전히 저희 착각이더라고요.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가 참으로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상처에 무너져서 허우적대면 안 되겠죠. 저도 더 과분한 여자 그리고 멋진 여자가 되어서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럼 긴 제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 앞두신 분들 중에 시댁이나 처가가 자기를 심하게 무시한다.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상님이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문에서 유턴하라는 신호요. 참, 사연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제 이야기 듣고 저인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조금은 창피하네요. 그래도 제 인생 이야기 공유하면서 이번 일로 알게 된 교훈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직감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전 오빠 때문에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정말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침이 바짝 마르네요.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일사병 안 걸리게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돈이 있어봤자 인성이 안 되면 그리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거 다 부질없다는 거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럼 전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제가 마음 가득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